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우리 경기임시정부 탐험대 선생님이랑 오늘 실내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실내 수업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슈링클스, 독립운동가랑 태극기에 관련된 슈링클스 만들면은 선생님과의 일정은 마지막 하나 수료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우리 5, 6, 7, 8, 9, 10 한 3개월, 4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이랑 즐겁고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를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반도 이제 북쪽에 있는 북한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나라로서 인정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법적으로 남과 북이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북한 땅을 점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다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이 한국전쟁 이후에 크고 작은 도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북한이 우리나라에 일으킨 도발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도발들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김일성이나 당시에 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나 박정희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냐?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이런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자기 라이벌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 진보당 사건의 조봉암 선생님이라던가 동백림 사건이라던가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나 대학생들이 간첩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사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분단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북한이 남한에 무장 공비를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1968년에 북한 정찰국 124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에 특수훈련을 받았던 31명을 남쪽으로 파견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1월 21일 날 우리나라에 31명의 남파 공작원들이, 남쪽으로 파견된 공작원들이 임진강을 넘어서 서울로 잠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작원들이 몰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반도 안에 있었던 서울까지, 서울 청운동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안 하긴 하지만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옛날에는 그쪽으로 지나가려면 신분증을 내놔야 됐었는데, 그 신분증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사 사람이 아니고 간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31명의 남파 공작원들, 간첩들은, 무장공비들은 그 경찰의 검문에 당황해서 산으로 도망치고 총 쏘면서 수류탄을 던지면서 거센 저항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1월 31일 날 북한 남파 공작원 31명 중에 29명이 사살됩니다. 그리고 1명이 생포돼, 그리고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생포됐던 사람이 바로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생포된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김신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남쪽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 그래서 1968년 4월 달에 684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68년 4월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684 부대인데, 똑같이 전국에 있었던 힘이 세거나 혹은 가족이 없거나 혹은 좀 집이 가난하거나 다양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북파 공작원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수해 주려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그때 말로는 모가지를 따러 간다는 684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실미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전쟁 기계로 만들어 내려고 엄청나게 강력한 훈련을 시켜요.
요즘에 너네들 그 가짜 사나이처럼 너 이성에 문제 있어! 이런 느낌으로 훨씬 더 강하게 침투술, 위장술, 뭐 격투술 뿐만 아니라 그 뭐 전파를 감지하는 도청하는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살인 병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훈련을 시켰어. 근데 문제는 1970년대가 되니까 남한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게 되고 소련과 미국이 조금씩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는 거야. 근데 한반도 안에서는 우리 남북한만 얘네 우리들끼리 막 싸우기가 좀 그런 거야. 애매한 거야. 미국의 눈치도 보이고 중국 눈치도 보이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1971년에는 남북 공동선언도 하게 되면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이 실미도에서 훈련받았던 684 부대의 존재가 조금 부담스러워졌지. 그래서 그 작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684 부대원들이 너무 짜증이 난 거야. 왜냐?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든데 이 훈련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뭐 북한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불만이 많았던 684 부대원들은 자신을 훈련시켰던 교관과 감시병들 18명을 죽이고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를 2번이나 훔쳐탑니다. 총과 수류탄을 갖고. 그래서 버스를 몰고 인천에서 서울에 있었던 대방동이라고 하는 곳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방동에서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들이 바리케이트 장애물을 놓고 이 684 부대원들을 더 이상 못 가게 막으니까 총격전을 벌이다가 작전이 실패한 걸 알고 684 부대원들은 수류탄으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684 부대원들도 수류탄으로 자결하고 또 살아남았던 4명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과 북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평화롭지 못해서 일어났던 엄청나게 아쉬운 사건들이야. 얼마나 무서웠겠어 당시에도. 그래서 이 다른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판문점의 도끼 만행 사건, 강릉의 무장공 매침투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뭐 이런 엄청나게 크고 작은 도발을 하게 되면서 작은 전투였었지. 그런 전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휩싸이기도 하고 평화가 사라질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대. 우리는 너무 선생님도 이제 뭐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평화로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봐요. 이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평화가 필요해, 남과 북은 통일이 돼야 돼, 막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 근데 배우는데 조금 공감이 안 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가르쳤던 교과서나 혹은 선생님을 가르쳐줬던 이 선생님들이 원래 남한과 북한은 한 나라였어. 역사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었는데 실제로는 조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나 막 강릉의 무장공비 같은 거 선생님 아직도 너무나 큰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건이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하나라고 하는데 서로 7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 배우는 것도 다르고 말도 좀 많이 다르던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 도대체 왜 통일이란 게 돼야 되나라고 하면은 좀 논리적으로 이걸 뒷받침해 줄 만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조금 약간 감성적으로 이 부분들을 가르쳐 줬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거를 통일교육을 조금 준비해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속에서 솔직히 이걸 밖으로 꺼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좀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였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이 조금 스스로 공부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 그래서 당연히 마음적으로 감성적으로 당연히 통일이 돼야 되는 건 맞고 근데 마음 말고 이 머리가 통일이 되면 왜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해 본 결과 1번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님이 야구,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구, 축구, 농구 프로 스포츠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오죠. 근데 그 외국인 선수들이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은 한반도에 별로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 아직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지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래.
내가 한국으로 돈 벌러 가고 운동하려고 가는 거가 불편해, 힘들어, 가족들이 걱정해. 근데 돈을 가진 사람들 혹은 한반도 안으로 여행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크겠지, 그런 마음이. 근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곳인데 뭐하러 가니, 왜 가니, 위험하지 않니,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면은 한국에 놀러 오려고 했던 마음이 한국 갈 필요 있나? 일본으로 가지, 혹은 중국으로 가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돈입니다. 돈. 야, 언제든 한국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데 한국에다 왜 투자하니? 한국 회사에다 왜 투자해? 전쟁 나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통일이 되면 전쟁 가능성이, 남북한 전쟁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는 관광 수입이라던가 투자 수입 같은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평화는 우리가 쓰는 돈을 아껴줄 수가 있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2019년에는 47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가, 한 12%가 국방비예요. 50조 원이야, 국방 예산이. 근데 이 5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친구들, 우리 올해 2020년 3월달, 4월달쯤에 코로나19가 너무 퍼지면서 1차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마다 나눠줬습니다. 선생님도 받았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선생님 부인이랑 선생님 아기가 있기 때문에 3명의 지원금 1인당 20만원씩 60만원을 받았어.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전 국민한테 나눠줬던 돈이 얼마였었냐면 1조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국방 예산이 50조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만약에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국방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한 절반 정도를 줄여서 나머지 25조 원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면, 그냥 나눠준다면 1인당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나눠줘도 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아껴서 다른 형태로 돈을 전환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젊은 청년들, 남성 친구들, 남자 친구들한테 정말 군대가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선생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선생님 어렸을 때나 막 이럴 때는 야, 군대 가야 정신 차리지 막 이런 말들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군대를 갔다 본 결과 좀 군대는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은 특수한 집단이야. 왜냐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는 이유가 뭐냐면 위생 때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감거나 혹은 머리에 신경 쓸 시간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총을 쏘거나 이런 거에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좀 무서운 거거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 하라면 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좀 부당한 명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남성들이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군대 문화가 몸이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당한 명령이나 나의 개성이나 나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쉽게 저항하거나 이걸 올바르게 돌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군대 갔다 와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선생님 그 단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군대에 간 1년 6개월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젊을 때 가장 즐겁고 재밌을 때 걱정 없을 때 1년 6개월간의 시간을 군대에 가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BTS,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있지. BTS가 지금 아이돌로서 가장 전성기일 때 군대에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 회사 차원이거나 혹은 국가적 차원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전쟁이 없고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고 통일이 된 국가였다면은 이런 모두가 군대가 가야 되는 이런 문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남한은 섬입니다. 섬. 우리는 기차로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섬에 있어서 약간 고립적인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기차로 스페인도 갔다가 이탈리아도 갔다가 스위스도 갔다가
뭐 독일도 갔다가 오스트리아도 갔다가 심지어 러시아 갔다가 중국까지 올 수도 있는 기찻길이 모두 다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리 물건을 해외로 보낼 때는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배는 너무 느려요. 비행기는 너무 비싸. 기차로 물건을 옮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 근데 통일이 되지 않아서 남북한이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선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혹은 이제 휴전이 종전이 돼서 남북한이 자유롭게 오가게 된다면 태평양에서 오는 모든 물류가 우리나라 부산을 출발하거나 혹은 목포를 출발하거나 원산을 출발해서 물류를 움직이는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또 하나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되는데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내수 인구로 한 8천만 명, 9천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반도 안에서 삼성이 갤럭시 S를 만들어서 한반도 안에서만 팔아도 충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예를 들면 이런 마커 만드는 회사들 필연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만으로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 최소의 인원이 한 9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억 2천만 명의 인구 덕분에 일본은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대.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수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한반도가 통일을 해야 되는 거, 통일을 해야 될 이유들, 통일 없이 긴장 관계에서 일어났었던 다양한 안 좋은 사건들 두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나 선생님이나 선생님 나이대나 선생님 부모님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겪거나 혹은 전쟁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멀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남과 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는 이해되지만 이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오늘 한번 짚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료식 때도 조금 얘기해 보긴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경기도 임시정부 탐험대를 하면서 경기 임시정부 탐험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들은 남과 북이 원래 하나였고 공통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분단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실내 수업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슈링클스, 독립운동가 슈링클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